백지요. 이 아이가 백지를 냈습니다. 시관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00장이 넘는 답안 가운데 글자 한자 적히지 않은 종이가 딱 한 장 올라와 있었지요. 그것을 낸 것은 가끈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12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 종이를 들여다보던 임금은 어찌 된 일인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으로 좋은 이야기와 함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촌 끝자락에 2칸짜리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흙벽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살인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지요. 그 집에 과부 하나와 아들 하나가 살았습니다. 과부의 태코는 청송대기였습니다. 나이 41, 손등이 갈라져 겨울이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등만은 고닫지요. 아들의 이름은 서시연. 그해 나이 12살이었지요. 시연이는 또래보다 반뼘쯤 키가 작았습니다. 얼굴은 갸름하고 눈썹이 짙었으며 눈매가 유난히 고닫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을 피하지 않는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 고든 눈매 때문에 동네 어른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 녀석은 어른을 봐도 눈을 안 깔아. 죄인 서가의 자식이 뭐가 저리 뻣뻣해. 시연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 앉으면 그제야 고개를 조금 숙였지요. 새벽이었습니다. 청송댁은 벌써 2시즌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관아에서 받아온 문서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벼루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오래된 벼루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바닥 한쪽에는 칼로 그은 듯한 흠집이 한 줄 나 있었지요. 청송댁은 그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연이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12해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그 소리를 들으며 깨어난 아이였지요. 어머니, 또 밤을 새우셨습니까? 일어났느냐? 손이 얼겠습니다. 이 어미 손은 이미 얼어서 감각이 없다. 걱정 말고 더 자거라. 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문서 더미를 흘끗 보았지요. 6조 서리청에서 나온 잡문서였습니다. 창고에 쌓인 낡은 장부를 새 종이에 옮겨 적는 일. 한 장에 2푼, 100장을 채워야 겨우 쌀 한 돼 값이 되는 삭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몇 장이나 하셨습니까? 83, 17장 남았군요. 셈이 빠르구나. 어머니가 가르치셨습니다. 청송대기 붓을 놓고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가 싶었지요. 아비 얼굴 한 번 못 본 아이였습니다. 아비가 옥에서 숨을 거둔 것이 그의 가을이었고 시연이가 세상에 나온 것이 그의 겨울이었으니까요. 시연아, 예,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 왜 그러십니까? 그냥 그래라. 시연이는 어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감출 때는 늘 눈을 먼저 내리깔았지요. 12해를 함께 산 아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연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말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요. 어머니가 다 못 옮긴 문서 17장을 대신 서리청에 갖다 주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골목을 반쯤 나갔을 때 앞에서 아이들 셋이 길을 막았습니다. 야, 죄인 자식.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아들이었습니다. 15쯤 되었고 시연이보다 머리 하나가 컸지요. 내 아비가 상소 올렸다가 옥에서 되졌다며 시연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놈 자식이 그를 배워 뭐 하냐. 어차피 과거도 못 볼 텐데 비켜 주십시오. 문서를 갖다 드려야 합니다. 늦으면 삭시 깎입니다. 시연이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아이들의 부활을 돋웠지요. 큰 아이가 시연이 품에 안긴 문서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해? 그러고는 종이를 한 장 뜯어냈습니다. 죽 찢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지요. 그만두십시오. 왜? 울려고? 그건 관아 문서입니다. 찢으면 어머니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쩔 건데. 시연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러자 큰 아이가 시연이의 어깨를 밀쳤지요. 시연이는 뒤로 넘어졌고 문서가 골목 흘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광경이 어땠겠습니까? 시연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채로 흙바닥에 손을 뻗어 종이를 한 장씩 주워 모았습니다. 흙이 묻은 것은 소매로 닦고 젖은 것은 옷섭에 넣어 말렸지요. 아이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지만 시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겁쟁이네. 아이들이 사라진 뒤에도 시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였지요. 그 종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연이는 그날 서리청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붓을 들었습니다. 찢어진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베끼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머니 필체를 흉내내어 한 획 한 획 똑같이 새벽에 청송대기 눈을 떴을 때 아들은 벼루 앞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새로 베낀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청송댁은 그 종이를 들어보았습니다. 제 글씨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 끝을 맺지 못했지요. 청송댁은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끝에 먹이 새까맣게 배어 있었지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손이 남편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헌이가 어머니를 따라 서리청에 갔지요. 문서를 넘기고 삭슬 받는 자리였지요. 서리청 마당에는 삭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개는 늙은 아전이거나 몰락한 집안의 사내들이었고 여인은 청송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한 사람이 시연이를 유심히 보았지요. 마르고 등이 굽은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50 언저리로 보였고 낡은 관복 소매에 먹 자국이 배어 있었지요. 눈이 작고 자꾸 깜빡였습니다. 그 사람이 시연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얘야, 얘, 그 벼루 어디서 났느냐? 시연이는 품에 안고 있던 벼루를 내려다보았지요. 어머니 것이었지만 그날은 시연이가 들고 나온 참이었지요. 집에 있던 것입니다. 바닥을 좀 보여주겠느냐? 시연이가 벼루를 뒤집었습니다. 흠집 한 줄이 드러났지요. 그 사내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물었지요. 네, 아비 이름이 무엇이냐? 여쭙기 전에 어르신 함자를 먼저 알아야 도리인 줄 압니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에는 물기가 돌았지요. 명경수라 하네. 이 청에서 문서를 보는 사람일세. 서시연입니다. 아비 함자는 서자, 한자, 주자입니다. 명경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12해 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남의 입에서 들어본 것이, 아니, 제 입으로도 12해 동안 한 번을 부르지 못했지요. 어르신,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내, 어떤 분이셨습니까? 명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연이의 손에서 벼루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흠집 한 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지요. 이 흠은 자네 아비가 낸 것일세. 왜 그러셨습니까? 먹을 갈다가 손이 미끄러진 게야. 그때 자네 아비가 뭐라 했는 줄 아나? 모릅니다. 흠이 났으니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그러더군. 시연이는 그 말을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경수는 서리청에 시연이가 올 때마다 문서 한 장씩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삭슬 더 받으라는 뜻이 아니었지요. 어려운 문서를 골라 주었지요. 아이가 읽고 애를 먹으라고요. 어르신, 이건 무슨 문서입니까? 곡식을 나눠준 기록일세.
그런데 이상합니다. 무엇이 10섬을 내주었다 적어 놓고 받은 사람 이름이 6분입니다. 나머지 4섬은 어디로 갔습니까? 명경수의 손이 멎었습니다. 자네, 그런 건 묻지 말게. 어째서입니까? 종이에 적힌 것만 보게. 적히지 않은 것은 보는 게 아닐세. 적히지 않은 것이 더 많은데도 그렇습니까? 명경수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가 던진 물음이 아니었지요. 그 물음은 12해 전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던진 것과 똑같았지요. 명경수는 붓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시연아, 예, 붓을 든 자는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느니라. 참으로 보려거든 종이를 비워 두어야 하는 법이다.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알게 되겠지. 시연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다만 어른의 얼굴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섭도록 어두워졌다는 것만은 알았지요. 그해 봄, 도성 안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친히 시제를 내어 과거를 연다는 방이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와 신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지요. 나이를 안 묻는데 신분도 안 묻는다더군. 그런 과거가 어디 있나. 방 앞에 사람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시헌이도 그 틈에 섞여 방을 올려다보았지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헌이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엇이냐?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청송댁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지요. 먹물이 문서 위에 번졌지요. 18장째 옮겨 적던 문서였습니다. 그 한 방울로 그날의 삭시 날아갔지만 청송댁은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된다. 어째서입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게야. 나이도 신분도 묻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방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연아, 예, 이 어미가 내게 무엇을 바라더냐?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저 오래 살아라. 늙어 죽어라. 그거 하나. 시헌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는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글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러십니까? 청송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어진 붓을 주워 다시 잡았지요. 그리고 먹이 번진 종이를 구겨서 옆으로 치우고 새 종이를 폈습니다. 들어가 자거라. 그날 밤 시연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저쪽에서는 여전히 먹하는 소리가 났지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12해 동안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소리였지요. 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일을 놓지 못하는가? 손이 갈라지고 눈이 어두워지는데도 왜 하필 남의 글을 옮겨 적는 이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는 무슨 글을 썼기에 옥에서 죽었는가? 그 물음에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흘렀습니다. 청송댁은 아들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지요. 시헌이도 묻지 않았지요.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없던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시헌이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3가지뿐이었지요. 이름은 서한주, 벼슬은 정랑, 어느 해 가을 상소를 올렸다가 옥에 갇혀 그 해가 가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 그 상소에 무엇이 적혔는지, 누가 아버지를 옥에 넣었는지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서당 근처에서 집신을 삼던 어르신께 여쭈어 본 적이 있었지요. 고든 분이셨다는 말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을 쓰셨느냐 여쭙자 짚을 쥔 손이 멎었습니다. 도령, 그건 묻지 마시게. 내가 대답하면 나도 죽고 도령도 죽고. 시헌이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글 때문에 죽었다면서 어머니는 왜 그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남편을 죽게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을 왜 12해째 손이 갈라지도록 하고 있는가? 그 무렵 서리청에는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지난해 문서를 새 장부로 옮겨 적었는데 청 안의 서리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삭슬 주고 바깥 사람에게 나눠 주었지요. 청송댁이 11해째 받아 온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청송댁은 문서 더미를 받으러 갔습니다. 시헌이가 뒤를 따랐지요. 청송댁이요. 예, 이번에는 120장이요. 열흘 안에 가져오시오. 120장이면 열흘로는 나도 아오. 그런데 위에서 글이 정했소. 명경수가 미안한 얼굴로 붓을 놓았습니다. 그때 청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목이 짧고 왼쪽 눈썹에 흉터가 있었으며 검은 무명 바지 저고리에 행전을 단단히 맸는데 걸음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길을 비켰지요. 판서 대감 댁에서 왔소. 아, 예. 칠봉이 날이 명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까와는 목소리가 달랐지요. 지난달 것 아직 안 올라왔다고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곧이 언제요? 이틀 안에. 칠봉이라는 사내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소리가 없었지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마당의 공기가 풀렸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른다. 청송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문서 더미를 아는 손이 떨렸지요. 시헌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러십니까? 바람이 차서 그렇다. 봄바람이었지요. 자지 않았지요. 그날 밤 청송댁은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120장을 열흘에 끝내려면 하루에 12장씩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절반 하겠습니다. 제 글씨가 어머니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예, 청송댁이 붓을 멈추었습니다. 이 일은 이 어미가 하는 것이다. 너는 손대지 마라. 어머니 손이 저 지경인데 어찌 보고만 있습니까? 내 손은 이미 버렸다. 내 손은 아직 성하다. 시헌이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실금이 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게 부어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붓만 쥐어서는 절이 되지 않습니다. 저것은 찬물에 손을 오래 담근 손이었지요. 어머니, 낮에는 어디 가십니까? 빨래를 한다. 문서 삭만으로는 안 됩니까? 안 된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시헌아, 그만 물어라. 시헌이는 그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셈을 시작했지요. 문서 한 장에 2푼, 한 달에 300장을 해도 6냥입니다. 쌀 한 섬 값이 3냥 언저리였으니 못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늘 쌀이 모자랐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가? 보름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집을 나섰지요. 시헌이는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청송댁이 간 곳은 도성밖이었습니다. 산자락에 무덤이 몇 기 있었고 그중 봉분이 낮고 비석도 없는 무덤 앞에 청송댁이 섰지요. 보따리에서 술 한 병과 마른 명태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왔습니다.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시헌이가 이제 12입니다. 눈이 당신을 닮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서워 죽겠습니다. 시헌이는 나무 뒤에 선 채로 숨을 죽였지요. 과거를 보겠다 합니다. 당신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나이도 신분도 안 묻는다고, 방에 글이 적혀 있다고. 당신도 꼭 그랬습니다. 종이에 적힌 대로 되는 줄 알았지요. 내가 막았습니다. 죽어도 못 보낸다 했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무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송댁은 술을 무덤에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해마다 이 술값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생에는 좀 오래 사십시오. 시헌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밤을 새워 문서를 옮겨 적는 그 돈이 절반은
이 무덤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온 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부터 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그리 다니느냐? 서리청입니다. 명시관 어르신께서 창고에 들어가도 좋다 하셨습니다. 청송댁의 얼굴이 굳었지요. 거기 가지 마라. 어째서입니까? 가지 말라면 가지 마라. 청송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2해 동안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제 소리에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거기는 안 된다. 어머니,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글을 쓰셨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는 소리만 났지요. 모르는 게 사는 길이다. 어머니는 아시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청송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12해를 그렇게 우는 법만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시연아, 이 어미가 왜 사는 줄 아느냐? 모릅니다. 내가 저 무덤에 안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산다. 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연이는 어머니가 잠든 뒤에 벼루를 들고 마루로 나갔지요. 달빛에 벼루 바닥에 흠집이 드러났습니다. 명시관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먹을 갈다가 손이 미끄러져 낸 것이라 했지요. 금이 났으니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아버지가 그리 말했다 하였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흠이 나면 버리거나 값을 깎지요. 무엇이 흠이 나야 제 것이 되는가? 이튿날 시연이는 서리청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괴짝이 벽 끝까지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날 길이 나 있었지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지난 30년치일세. 이건 무슨 문서입니까? 벼슬아치들 이력을 적은 것일세. 어디 살다가 어느 해에 무슨 자리에 올랐는지 이런 것도 남깁니까? 남기지. 다만 아무도 안 보지. 시연이는 그날부터 그 창고를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이 읽고 싶어서였지요. 그런데 문서를 읽다 보니 이상한 것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은 안변에서 훈도를 하다가 3년 만에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훈도에서 곧장 정오품으로 올랐습니다.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명경수가 등잔을 들어 그 문서를 비추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손을 거두었지요. 자네, 그런 건 보지 말게. 보였습니다. 보여도 못 본 척하는 법을 배우게. 어르신은 그 법을 배우셨습니까?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명경수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크게 일그러졌지요. 배웠지. 그래서 편하십니까? 편하지 않네. 그러면 왜 배우셨습니까? 살려고. 시연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서의 이름 석자를 마음에 새겼지요. 그리고 그 뒤로도 비슷한 문서를 몇 장 더 찾아냈습니다. 사이가 비어있는 이력들, 훈도에서 정오품으로, 별제에서 참의로, 그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에는 하나같이 같은 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변, 함경도 안변. 시연이는 그날 저녁 명경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안변이 어떤 곳입니까? 명경수의 손에서 붓이 툭 떨어졌습니다. 명경수는 떨어진 붓을 한참 만에야 주었지요. 왜 그것을 묻나? 문서에 자꾸 나옵니다. 사이가 빈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변을 거쳤습니다. 몇이나 찾았나? 11입니다. 11.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괴짝을 다 뒤지면 그만두게. 어르신, 그만두라 하지 않았나? 명경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 입을 틀어 막았지요. 창고 안에 먼지가 등잔불 앞에서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자네가 지금 뒤지는 그 괴짝들 왜 아무도 안 보는 줄 아나? 낡아서입니까? 아닐세. 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시연이는 등잔불 너머로 명경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12해 전에도 이 창고에 사람이 하나 들어왔었네. 누구입니까? 어르신, 누구입니까? 명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잔을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가 문을 걸어 잠갔지요. 앞으로 여기 오지 말게. 어르신, 이건 자네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닐세. 압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대신 봐 주십시오. 뭐라고? 제가 안 보겠습니다. 대신 어르신이 보십시오. 어르신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명경수의 손에서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못하네. 나는 겁이 많아. 겁이 많은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 겁이 많은 사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떨면서 하면 됩니다. 명경수는 그 자리에 서서 12살짜리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웃었지요.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네 아비가 꼭 그런 소리를 했네. 시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를요. 그만하세. 가게. 어르신. 명경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조판서 조도원의 사랑채에는 등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살집이 있는 얼굴에 눈꺼풀이 무겁게 처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손이 유난히 고왔고 남색 달령은 언제나 새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 칠봉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가 그자가 요즘 사람을 들이더냐. 창고에 아이 하나가 드나든다 하옵니다. 12억 되는 사내 아이 입쇼. 누구 자식이냐. 남촌 사는 과부의 아들이 온대. 칠봉이 말끝을 흐렸지요. 조도원이 처음으로 눈을 들었지요. 말하거라. 서한주의 아들이라 하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도원은 찻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흔들리지는 않았지요. 다만 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서한주에게 자식이 있었더냐. 유복자입죠. 그해 겨울에 낳다 하옵니다. 12해로군. 그 어미는 서리청 삭시를 하옵니다. 문서를 옮겨 적는 일입쇼. 조도원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 번 까딱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놀랐다는 표시의 전부였지요. 11해를 그 일을 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왜 아무도 내게 아뢰지 않았느냐. 과부가 삭바느질하듯 하는 일이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대수롭지 않다. 조도원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어미가 11해 동안 몇 장이나 옮겨 적었겠느냐. 한 해에 3,000장이면 3만 장이다. 그 3만 장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모르옵니다. 나도 모른다. 조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와 등불을 흔들었지요. 그 아이가 창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아오너라. 그리고 서리청 삭실 명부를 가져오너라. 12해 전 것부터 전부. 칠봉이 물러간 뒤에도 조도원은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12해 전 일이었습니다. 서한주라는 자가 있었지요. 정랑벼슬을 하던 사내였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상소를 하나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조도원은 그때 서한주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마르고 광대가 도드라진 사내였고 눈이 깊었지요. 그 사내는 결국 상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올리기 전에 옥으로 갔으니까요. 조도원은 그 일을 오래전에 끝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씨앗은 밟아야 하는 법인데 혼잣말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며칠 뒤 도성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과거 날짜가 보름 뒤로 정해졌기 때문이었지요. 거기다 소문이 하나 더 돌았습니다. 시제를 상감께서 직접 내신다더군. 정승도 모르고 판서도 모른다더군.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시헌이도 그 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방 앞에서 명경수를 만났지요. 어르신, 이번 시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네. 짐작도 안 되십니까?
명경수는 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상감께서 즉위하신 지 15해일세. 그동안 과거를 12번 여셨네. 그런데 그 12번 중에 상감께서 뽑은 사람이 몇이나 조정에 남아있는 줄 아나? 모릅니다. 나도 모르네. 다만 하나네. 남은 자들은 다 상감이 아니라 다른데 줄을 댄 자들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겠군요. 그런데 상감께서는 왜 또 여십니까? 명경수가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연이를 돌아보았지요. 자네, 설마 볼 생각인가? 나이도 신분도 안 묻는다 하였습니다. 시연아, 자네 아비도 그 시험을 봐서 벼슬을 했네. 시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요, 28배 급제했지. 그날 이 방 앞에서 자네 아비가 뭐라 했는 줄 아나? 이제야 사람 노릇 하겠다고 그랬네. 명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노릇 하다가 6해 만에 옥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자네는 보지 말게. 자네의 어미 생각을 하게. 시연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는 11해 동안 남의 글을 옮겨 적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하필 그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일을 놓지 않으십니다. 손이 저 지경이 되어도요. 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고닫지요. 어르신,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종이 앞에 앉아봐야 합니다. 명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청송댁은 그날도 문서를 옮겨 적고 있었지요. 100열장을 끝낸 참이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붓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 시연이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냐? 시연이가 어머니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두껍고 결이 고운 답안지로 쓰는 종이었습니다. 청송댁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지요. 어디서 났느냐? 샀습니다. 열흘 동안 나무를 졌습니다. 시연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청송댁은 떨어진 붓을 주우려다 손이 떨려 몇 번을 놓쳤지요. 안 된다. 어머니,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글을 썼는지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청송댁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벼슬을 하면 그때는 누가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청송댁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12해 동안 감춰온 것이 그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지요. 내 아비도 꼭 그리 말하고 나갔다. 무슨 뜻은 없다고, 그냥 적을 것을 적을 뿐이라고. 그러고 나가서 안 돌아왔다. 시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지요. 어머니, 저는 안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청송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시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다 가도록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청송댁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리고 문갑을 열어 벼루를 꺼냈지요. 아버지의 벼루였습니다. 가져가거라. 대신 하나만 약조해라. 말씀하십시오. 청송댁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무엇을 적든 내 손이 떨리거든 적지 마라. 예, 떨리는 것은 몸이 먼저 아는 것이다. 몸이 아니라 하면 적지 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청송댁은 그제야 아들을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이틀 뒤 시연이는 춘당대로 향했습니다. 춘당대 마당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00명이라 했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니 3,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갓쓴 사람들이 마당 끝에서 끝까지 빽빽했고
저마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틈에 12살짜리 하나가 끼어 있었지요. 저기 저 애는 뭐냐? 심부름 온개지. 심부름꾼이 왜 자리를 깔고 앉나? 수군거림이 시연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시연이는 못 들은 척 자리를 폈지요. 벼루를 놓고 물을 붓고 먹을 갈았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옆자리 유생이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시험 보러 왔느냐? 예, 몇 살인데? 12입니다. 12. 유생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글은 얼마나 읽었느냐? 읽을 것은 읽었습니다. 건방지구나. 사서는 뗐느냐? 뗐습니다. 삼경은 읽었습니다. 다 읽었다고? 다 읽었다고는 아니하였습니다. 읽었다 하였습니다. 유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지요. 이 녀석 봐라. 말은 잘하네. 그래 봐야 백지 낼 게 뻔하지. 그 말에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시연이는 먹을 마저 갈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북이 울렸지요.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시관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 뒤로 봉해진 함이 들려 나왔습니다. 시제가 든 함이었습니다. 시연이는 시관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찾았지요. 명경수였지요. 명경수도 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함이 열렸지요. 시제가 적힌 종이가 높이 걸렸습니다. 3,000명의 눈이 한꺼번에 그리로 향했지요. 거기에는 11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논하라.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지요. 이게 다인가? 근본이라니 무슨 근본? 이런 시제가 어디 있나? 과거 시제라는 것은 원래 좁고 까다롭게 냅니다. 어느 경전의 어느 구절을 놓고 논하라거나 지난해 흉년을 어찌 다스릴지 방책을 내라거나 그래야 답을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시제는 너무 넓었습니다. 넓다 못해 손에 잡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상감께서 무슨 뜻으로 내신 겐가? 뜻이 있겠나? 그냥 크게 내신 게지. 하긴 크게 내면 크게 쓰면 되지. 유생들이 붓을 들었지요. 한 사람이 쓰기 시작하자 옆 사람이 따라 썼고 곧 마당 전체에서 붓 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지요. 무엇을 쓰는가? 시연이는 옆자리 유생의 종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어질매 있사옵니다. 그 뒷자리 사람의 종이도 보았습니다. 근본은 백성이오니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옵니다. 그 옆도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다스림의 근본은 임금의 덕에 있다 하였사옵니다. 시연이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시진이 지났습니다. 마당의 붓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빨라졌지요. 종이를 2장째 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연이의 종이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얘야, 옆자리 유생이 딱하다는 듯 말을 걸었지요. 못 쓰겠으면 그냥 나가거라. 창피만 당한다. 어질매 있다고 한 줄만 써도 백지보다는 낫다. 어른, 왜 어른께서는 어질미 근본이라 적으셨습니까? 그렇다. 정말 그리 생각하십니까? 유생이 붓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어질미 근본이라 생각하시느냐 여쭈었습니다. 그야, 어른께서 벼슬을 하시면 어질무로 하실 것입니까? 유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지요. 어린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러고는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다시 붓을 놀렸지만 아까처럼 술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2시진이 지났지요. 시연이는 여전히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을 보고 있었지요. 3,000명이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연이 눈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쓰는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병든 데를 알아야 약을 쓰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병든 데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부 좋은 말이었습니다. 어짐, 덕, 백성, 예로부터 삼천장이 전부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시연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병든 데를 쓰면 그것을 병들게 한 자가 이 종이를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연이는 창고에서 본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력의 사이가 빈 사람들, 훈도에서 정오품으로 뛴 이름들, 그 이름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조정에 있습니다. 이 답안을 채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시연이는 붓을 들었지요. 그리고 먹을 찍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적든 손이 떨리거든 적지 마라. 떨리는 것은 몸이 먼저 아는 것이다. 시연이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새 시즌이 지났지요. 하나둘 답안을 내고 나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시관들이 종이를 걷어 함에 넣었지요. 함이 차면 새 함을 들여왔습니다. 종이를 걷습니다. 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벼루를 챙기고 붓을 챙기고 종이를 들었지요. 한 자도 적히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옆자리 유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너 정말 그걸 낼 셈이냐? 예, 미쳤구나. 어른, 왜? 먼저 나가십시오. 옆에 있으면 같이 흉을 보십니다. 유생은 어이가 없어 말도 못했지요. 시연이가 시관 앞으로 갔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시관이 그것을 펴보았지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답안입니다. 백지가 아니냐? 백지입니다. 백지가 어찌 답안이냐? 시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돌아보았지요. 이놈, 시험을 희롱하는 게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한 자도 안 있었느냐? 쓸 것이 없어 안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연이가 시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쓰면 거짓이 되기에 안 썼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관의 손이 떨렸지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 박자 늦게 알아들었지요. 쓰면 거짓이 된다. 그것은 여기 남은 삼천장이 전부 거짓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놈이 이 자리에서 저를 벌하십시오. 다만 종이는 함에 넣어 주십시오. 무엇이라? 규정의 답안을 낸 자의 종이는 반드시 함에 넣는다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가리는 것은 시관의 일이지 받는 것을 물리는 일은 없다 하였습니다. 시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정이 정말 그러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명경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명시관, 이 아이가 백지를 냈소이다. 명경수가 시연이를 보았지요. 그리고 시연이 손에 들린 종이를 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게. 명시관, 이런 것을 함에 넣을 수는 규정대로 하십시다. 허나 규정대로 하자 하지 않았소. 명경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소리에 앞에 시관이 입을 다물었지요. 명경수는 시연이의 백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적었나? 적었습니다. 종이 끝에 이름 석자가 있었지요. 서시헌. 명경수는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접어 함에 넣었지요. 가보게. 어르신, 가라 하였네. 시연이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시연이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백지를 냈대. 12살짜리가 미친지. 이름이 뭐라더냐. 서 뭐라던데. 시연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날 밤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관 20명이 밤새 답안을 갈랐습니다. 3,000장을 셋으로 나누어 아예 못 쓴 것을 걷어내고 그럭저럭 쓴 것을 걷어내고
남은 것을 다시 갈랐지요. 새벽이 되었을 때 100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장 위에 명경수가 종이 한 장을 얹었습니다. 이건 뭐요? 올려야 할 것 같소. 백지가 아니요. 그러하오. 명시관 정신이 나갔소이까. 이런 걸 상감께 올렸다가는 우리 목이 달아나오. 당장 빼시오. 명경수는 종이를 빼지 않았지요. 내가 넣었으니 책임도 내가 지겠소. 책임을 어찌 지겠다는 게요. 목으로 지지요. 시관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이것 많은 사내가 12해 동안 한 번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명경수는 그날 밤 내내 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는 빼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 101장이 편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편전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해 나이 38이었지요. 즉위 한지 15해가 되었지요. 눈이 형형하고 인매가 굳은 분이었는데 그 15해 동안 신하들 앞에서 웃은 적이 손에 꼽을 만했습니다. 다반 101장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임금은 한 장씩 넘겨 읽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20장쯤 읽었을 때 붓을 내려놓았고 50장쯤 읽었을 때는 아예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 선 도승지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전하,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시옵니까? 전하, 다 같은 글이로구나. 예, 임금이 눈을 떴지요. 101장이 다 같은 글이다. 어질미 근본이라 하고 백성이 근본이라 하고 임금의 덕이 근본이라 한다. 지당한 말들이 아니옵니까? 지당하지. 임금이 종이를 손등으로 툭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나라를 본 자가 하나도 없다. 도승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지요. 임금이 맨 밑에 깔린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빈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도승지가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것은 백지가 아니냐. 시관들의 실수인 듯하옵니다. 당장 물리겠사옵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 임금이 종이 끝을 짚었습니다. 서시헌, 이 자가 누구냐? 알아보겠사옵니다. 알아오너라. 그리고 이 종이를 함에 넣은 시관도 함께 들라 하라. 한 시진 뒤 명경수가 편전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소인 서리청 명경수라 하옵니다. 내가 이 백지를 올렸느냐? 그러하옵니다. 어찌하여 올렸느냐? 명경수는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지요. 온몸이 떨렸지요. 그런데 목소리만은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규정의 답안을 낸 자의 종이는 반드시 함에 넣는다 하였사옵니다. 규정 때문이냐? 규정 때문이라면 나머지 시관들이 다 빼자 하였을 때 너도 뺐어야지. 어찌 혼자 남겼느냐? 명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라. 소인은 말하라 하였다. 소인은 12해 전에 겁이 나서 종이 한 장을 뜯은 일이 있사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지요. 그 뒤로 밤마다 그 종이가 보였사옵니다. 이번에도 뜯으면 소인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볼 것 같았사옵니다. 임금이 명경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몇 살이냐? 12이옵니다. 12. 그러하옵니다. 들라하라. 시헌이가 편전 마당에 들어선 것은 그날 정오였습니다. 물 빠진 무명 도포에 소매를 2번 기운 차림이었지요. 가끈이 짧아 턱에서 겉돌았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대신들이 그 꼴을 보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시헌이는 엎드려 절했지요. 서시헌이라 하옵니다. 고개를 들라. 시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헌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마당에 선 대신 하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무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지요. 내가 이것을 냈느냐? 그러하옵니다. 어찌하여 한 자도 아니 썼느냐? 쓰면 거짓이 되기에 아니 썼사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지요. 전하,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옵니까? 여기 백창이 다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옵니까? 그러하옵니다. 이는 조정을 능멸하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대신들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헌이라 하였느냐? 예. 어찌하였으면 거짓이 되느냐? 시헌이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물으셨사옵니다. 그렇다. 근본을 알려면 지금 이 나라가 어찌 다스려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옵니다. 병든 데를 알아야 약을 쓰는 법이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병든 데를 아니 썼사옵니다. 어찌하여 아니 썼겠느냐? 병들게 한 자가 이 종이를 읽기 때문이옵니다. 편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야 하옵니다. 12살짜리가 조정 전체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모함이 아니옵니다. 시헌이가 말했지요. 무엇이라? 소인은 아무도 이름을 대지 않았사옵니다. 이름을 대지 않았는데 어찌 모함이옵니까? 이놈이 다만 소인이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시헌이가 임금을 보았습니다. 말하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시제를 그리 넓게 내셨사옵니까? 임금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찌 모르느냐? 과거 시제는 좁고 까다롭게 내는 법이옵니다. 그래야 답을 가릴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제는 손에 잡히는 데가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이리 생각하였사옵니다. 시헌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전하께서는 답을 가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답하는 자들을 보시려 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백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지요. 햇빛이 그 종이를 통과했습니다. 시헌아, 예, 그러면 이 빈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답이라 하느냐? 시헌이가 답했습니다. 붓으로 그린 나라는 그린 자를 닮사옵니다. 어질미라 적은 자는 제가 어질고 싶은 것이고 백성이라 적은 자는 제가 백성을 앞세우고 싶은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백장을 읽으시면 100사람의 바람은 보이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면 비운 종이는 무엇이 보이느냐? 비운 종이는 보는 자를 비추옵니다. 임금이 그 백지를 눈앞으로 가져갔지요.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빈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종이를 든 임금의 손이 있었지요. 15해 동안 옥새를 눌러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임금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이윽고 임금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승지, 예, 전하. 이번 과거의 장원을 정하겠다. 예, 서시헌으로 하라.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백지를 장원으로 삼는 법이 어디 있사옵니까? 12살짜리에게 공패를 내리시면 조정의 위엄이 무너지옵니다. 대신들이 한꺼번에 엎드려 소리쳤지요. 편전 마당이 아우성으로 가득 찼지요. 임금은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과거에 쓸만한 글은 이 한 장뿐이었다. 전하, 그것은 글이 아니옵니다. 빈 종이옵니다. 그러하다. 빈 종이다. 임금이 백장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장은 글이냐? 과인이 묻는다. 이 백장 중에 제 손으로 쓴 것이 몇이나 되느냐? 대신들이 입을 다물었지요. 과인은 15해 동안 12번 과거를 열었다. 그때마다 좋은 글을 받았지. 어질미라 하고 덕이라 하고 백성이라 하더구나. 그런데 그 좋은 글을 쓴 자들이 벼슬에 나와 무엇을 하였느냐?
전하, 오늘 이 마당에서 저 아이 하나만 참말을 하였다. 임금이 시연이를 보았습니다. 서시헌, 예, 내게 장원을 내린다. 시헌이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망극하옵니다. 다만 벼슬은 아직 내리지 않겠다. 나이가 어리니 성균관에 들어 3년을 익히라. 예, 홍패는 오늘 내린다. 그날 오후 시연이는 홍패를 받았지요. 붉은 종이에 이름 석자가 적힌 것이었지요. 그것을 손에 쥔 시연이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신들이 물러가는 마당 한쪽에서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조도원이었지요. 조도원은 소리를 지르지도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대신들이 아우성 칠 때 혼자 조용히 서서 홍패를 든 아이를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대신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지요. 판서 대감 12살짜리에게 홍패라니 조정이 웃음거리가 되었소. 나는 달리 보이오. 상감께서 저 아이에게 씌운 것이 홍패로 보이시오? 홍패가 아니면 무엇이오? 방패요. 급제한 자는 함부로 못 죽이오. 상감께서 저 아이를 살리려 씌우신 게요. 그 말인즉 저 아이가 죽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상감께서도 아신다는 뜻이오. 조도원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조금도 빨라지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시연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소식은 벌써 남촌까지 퍼져 있었지요. 어머니, 청송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 청송댁이 아들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지요. 시연이는 맞을 줄 알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은 시연이의 뺨을 감쌌습니다. 살아왔구나. 예, 살아왔어. 청송댁의 손이 떨렸지요. 시연이가 홍패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청송댁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종이에 적힌 이름 석자.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청송댁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패를 가슴에 안고 몸을 웅크렸지요. 12해 동안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하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연이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새벽이 되어 청송댁이 문서를 펴려 할 때 시연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놓아라. 일을 해야 한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무슨 소리냐. 제가 벼슬을 하면 삭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송댁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시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청송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밀어내고 붓을 들었지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연이가 성균관에 든 것은 그달 금음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라 하면 나이가 20은 넘어야 하는 법이었지요. 그런데 12살짜리가 홍패를 들고 들어왔으니 반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백지 도령이 왔다더군. 백지 도령? 백지를 내고 장원을 했다는 그 아이 말일세. 시연이가 처음 강당에 들어섰을 때 유생 100여 명의 눈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시연이는 맨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그날 강학이 끝나자 유생 서너시 시연이를 둘러싸고 백지 도령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열해를 앉아 글을 익힌 자기들 위에 종이 한 장 비운 아이가 앉았으니 부하가 났던 것이지요. 그때 뒤에서 나이 지긋한 유생 하나가 그들을 물렸습니다. 틀렸으면 말로 이기게. 손을 드는 건 진자가 하는 짓이야. 나는 이번에 갑과로 붙었네. 9번 떨어지고 10번째에 붙었지. 그 9해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아나. 체점하는 사람이 좋아할 글을 쓰는 법일세. 그러면 형님께서도 이번에 그 글을 쓰셨습니까? 어질미 근본이라 하였네.
10해 동안 배운 것이 그것 하나야. 그런데 자네가 그 종이를 비워놓으니 내가 10해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더군. 그 사람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미웠네. 지금도 좀 밉고. 그런데 미운 것과 틀린 것은 다르지. 그날부터 그 사람은 시연이에게 성균관에 규례며 강학이며 반촌 물정을 일러주었지요. 성균관에 든 지 2달째 시연이는 존경각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존경각은 성균관의 서고입니다. 시연이는 거기서 책이 아니라 관보를 찾았지요. 누가 어느 자리에 올랐고 누가 물러났는지가 적힌 조정의 소식지가 30년치 넘게 묶여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그것을 한 해씩 거슬러 읽어 나갔습니다. 찾는 것은 하나, 안변이었지요. 서리청 창고에서 본 그 11명의 이름이 관보에는 어떻게 적혔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상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11명 중 9이 20년 전 같은 해봄에 한꺼번에 자리를 옮겼지요. 나라에 큰일이 있어 자리가 한꺼번에 비지 않는 한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큰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죽었지요. 안변부사를 지내다 물러나 한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달과 9이 승진한 달이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9을 올리는가?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무언가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고 그 손이 9을 올린 것이지요. 그러면 그 손은 누구인가? 시연이는 관보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자리에서 손을 멈췄지요. 안변부사를 지낸 자의 사위가 승정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위의 이름은 조도원이었습니다. 시연이는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지금 이 나라에서 벼슬자리를 주무르는 사람, 홍패를 받던 날 마당에서 혼자 조용히 서 있던 사람, 시연이는 관보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떨리는 것은 몸이 먼저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밤 시연이는 명경수를 찾아갔습니다. 서리청 뒤편 방이었지요. 명경수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어르신, 자네가 여기 오면 안 되네.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묻지 말게. 시연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20년 전에 안변부사를 지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명경수의 손에서 술잔이 멈췄습니다. 그 해에 9사람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그분 사위가 승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하게. 어르신, 그만하라 하지 않았나. 명경수가 술상을 밀쳤지요. 잔이 넘어져 술이 방바닥에 번졌지요. 자네, 그것을 어디서 알았나? 관보에 다 적혀 있습니다. 관보에? 예, 아무도 안 볼 뿐이지. 다 적혀 있습니다. 명경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아비가 그랬어. 시연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무도 안 보는데 다 적혀 있다고. 그 사람이 꼭 그리 말했네. 어르신. 아버지가 무엇을 보셨습니까? 명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지요. 자네 어미에게 물어보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자네 어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자네 어미가 11해 동안 무슨 일을 했나. 문서를 옮겨 적으셨습니다. 왜 하필 그 일인가? 돈 때문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명경수가 시연이를 보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돌았지요. 돈 때문이 아니지.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자네 아비가 그 일을 하다 죽었으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연이는 그 말을 알아듣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서를 옮겨 적으셨습니까? 그렇네. 벼슬을 하셨는데 왜 삭시를 하셨습니까? 벼슬아치도 가난하면 삭시를 하네. 정랑복록으로는 식구를 못 먹여. 그리고 12해 전 어느 날
자네 아비가 받아온 문서 더미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섞여 들어왔네. 시헌이의 손이 떨렸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문갑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뜬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것이었지요. 가장자리가 사가 부스러졌고 한쪽이 찢겨 나가 있었지요. 뜯어 낸 자리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하게 뜯은 종이었습니다. 명경수가 그것을 시헌이 앞에 놓았습니다. 읽어보게. 시헌이가 등잔을 가까이 당겼지요.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상소문의 한 대목이었지요. 그런데 시헌이는 글의 내용보다 글씨를 먼저 보았습니다. 획이 곧고 마무리가 짧은 글씨였습니다. 시헌이는 그 글씨를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11해 동안 흉내 내온 글씨였으니까요. 아버지 글씨입니다. 그렇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네 아비가 쓴 상소의 마지막 장일세. 시헌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왜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경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그 상소를 베꼈네. 예, 상소를 올리려면 정서를 해야 하네. 자네 아비 글씨는 곧기는 한데 급해서 읽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옮겨 적었지. 그 끝에 내 이름도 넣었네. 함께 올린다는 뜻으로. 명경수가 종이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지요. 거기 글씨가 긁혀 지워진 자리가 있었지요. 종이가 얇게 벗겨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내가 이 자리를 긁어냈네. 어르신. 무서웠어. 자식이 셋이었네. 명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장을 뜯어 품에 넣고 도망쳤지. 자네 아비는 나머지를 들고 혼자 갔고 12해 동안 이 종이를 태우려고 몇 번을 불 앞에 앉았는지 아나. 그런데 못 태웠어. 시헌이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지요. 어르신, 그러면 이 상소에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벼슬을 팔고 산 자들의 이름일세. 몇이나 되는 줄 아나? 37이야. 어르신께서 그것을 어찌 다 아십니까? 내가 그 상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서했네. 이름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옮겨 적었어. 잊을 수가 없지. 시헌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37의 이름과 값이 적힌 장부가 있다고 자네 아비가 글이 적었네.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네. 자네의 아비도 몰랐어. 그런데 어찌 있다고 아셨습니까? 명경수가 시헌이를 보았습니다. 봤으니까. 예, 자네 아비가 그 장부를 봤네. 아니, 봤다는 말로는 모자라지. 명경수가 술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지요. 베꼈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네 아비와 나는 젊어 한 스승 밑에서 함께 글을 배운 사이였네. 그래서 그 일이라면 내가 마다하지 못했지. 12해 전 봄, 자네 아비가 서리청에서 사문서 더미를 받아왔네. 늘 하던 일이었지. 그런데 그 더미 속에 그것이 섞여 있었어. 시헌이의 손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몰랐지. 알았으면 손을 안 댔을 게야. 그냥 받아온 문서니까 옮겨 적은 걸세. 이름과 숫자가 죽 적힌 장부라 곡씩 나눠준 기록쯤으로 여겼겠지. 그런데 옮겨 적다 보니 이상했던 게야. 이름 옆에 숫자가 너무 컸고 그 이름들이 다 아는 이름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게. 말씀하십시오. 낡은 장부를 새 종이에 옮기고 나면 낡은 것은 태우는 법일세. 그게 규례야. 시헌이의 눈이 커졌지요. 그러면, 그렇네. 자네 아비가 옮겨 적은 그 새 장부가 지금 남아있는 하나뿐인 장부일세. 시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네 아비가 그날 밤 나를 찾아왔네. 이게 무엇 같으냐고 묻더군.
어르신께서는 무엇라 하셨습니까? 모른 척하라 했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군. 이미 내 손으로 옮겨 적었으니 모른 척할 수가 없다고. 명경수가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상소를 쓰기 시작했어. 시연이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지요. 어르신, 말하게. 그러면 아버지는 상소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군요. 명경수가 시연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상소는 올리지도 못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네. 올리지 못한 상소로는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상소가 아니라 그 장부입니다. 명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그 장부를 손으로 옮겨 적으셨으니 아버지 손이 곧 그 장부였습니다. 장부를 없애려면 아버지도 없애야 했겠지요. 명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12해 동안 제 입으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것을 12살짜리가 그 자리에서 꿰어놓았으니까요. 어르신, 말하게. 그 장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명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말게. 어르신, 정말 묻지 말게. 이건 자네를 위해서일세. 어르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명경수의 손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20년 전에 안변부사를 지낸 분이 돌아가시고 그 사위가 승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에 9이 한꺼번에 올랐고요. 그 사위가 지금 이조판서입니다. 명경수가 시연이의 팔을 잡았지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아플 정도였지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게. 조도원, 시연아, 조도원 대감입니다. 명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네가 죽네. 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든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명경수에게 돌려주었지요. 어르신, 이것은 어르신께서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어찌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다가 뺏기면 끝입니다. 어르신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말하게. 이 종이를 태우지 않으신 것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명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2해 동안 태우지 못하신 것은 언젠가 쓰려고 남기신 것입니다. 명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연이는 절을 하고 그 방을 나왔지요. 같은 밤 조도원의 사랑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칠봉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서리청 명부는 가져왔느냐? 예, 대감마님. 칠봉이 두툼한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12해 치삭실 기록이었지요. 조도원이 그것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느 것 말씀이시옵니까? 12해 전 3월이다. 서한주가 받아간 문서가 130장으로 적혀 있다. 예. 그런데 돌아온 것은 129장이다. 칠봉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 장이 비옵니다. 그 한 장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아라. 조도원이 명부를 넘겼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청송대기라는 자가 그 일을 이어받았다. 그러하옵니다. 11해다. 예. 조도원이 명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지요. 칠봉아. 예. 그 여인이 왜 그 일을 놓지 않았겠느냐. 삭시 필요해서가 아니겠사옵니까? 삭시라. 조도원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지요. 남편이 그 일을 하다 죽었다. 보통 사람이면 그 일을 다시는 안 한다. 그런데 11해를 했어. 손이 갈라지도록. 찾고 있었던 게다. 칠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1해 동안 3만 장을 넘겼다. 그 3만 장 중 어느 하나가 그 여인 눈에 걸렸는지 나는 모른다. 조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관보를 뒤지고 있다지. 존경각에 매일 드나든다 하옵니다.
무엇을 보더냐? 20년 전 관보를 본다 하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조도원은 오래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칠봉아, 예, 대감마님, 그 아이는 못 건드린다. 예, 홍패를 받은 자다. 죄를 물으려면 삼사를 거쳐야 하고 삼사를 거치면 온 조정이 안다. 그러하옵니다. 상감께서 그리 만드셨지. 조도원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어미를 친다. 칠봉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대감마님, 왜 그 여인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옵니다. 몰라도 죽는다. 아는 자가 죽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자가 죽는 게야. 서리청에 일러라. 그 여인이 옮겨 적은 문서 중에 없어진 것이 있다고. 없어진 것이 있사옵니까? 없으면 만들면 된다. 칠봉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 얼굴을 조도원이 내려다보았지요. 왜 못하겠느냐? 아니옵니다. 12해 전에는 잘하지 않았느냐? 칠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 가보아라. 칠봉이 물러나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걸음이 멎었지요. 12해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한주를 압송하던 날이었습니다. 21살이었던 칠봉이 오라를 잡고 있었지요. 그 집 마당에 만삭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 한 사발을 떠다 남편 입에 대주었습니다. 서한주가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말했지요. 고맙소. 아이 이름은 당신이 지으시오. 칠봉은 그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12해가 지났습니다. 칠봉은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지요. 사흘 뒤 서리청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청송댁이 옮겨 적어낸 문서 가운데 3장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문서를 잃은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었지요. 청송댁, 같이 좀 갑시다. 무슨 일이오? 가서 이야기합시다. 청송댁은 그날 저녁 서리청옥에 갇혔습니다. 시헌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시헌이가 서리청에 닿았을 때는 해가 중천이었지요. 옥이라고 해야 창고 옆에 붙은 방 한 칸이었지요. 창살이 성글고 바닥에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청송댁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송댁이 고개를 들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요. 어찌 왔느냐?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문서 3장이 없어졌다는구나. 어머니가 이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왜 갇히셨습니까? 청송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졌다 하면 없어진 것이다. 내 말은 아무도 안 듣는다. 시연이는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아뢰겠습니다. 저는 홍패를 받은 자입니다. 시연아, 어머니는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뢰면 시연아, 청송댁이 소리쳤지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이건 문서 때문이 아니다. 시연이의 손이 창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에 내가 11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안게다. 어머니, 청송댁이 창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시연아, 잘 들어라. 예, 이 어미가 그 일을 놓지 못한 까닭은 돈이 아니었다. 압니다. 알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청송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말하더냐? 명시관 어르신께서. 그이가 청송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만에 다시 떴지요. 그래, 내 아비가 무엇을 옮겨 적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날 밤 내 아비가 그러더구나. 잘못 본 것이면 좋겠다고. 그러고는 사흘 뒤에 끌려갔다. 청송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나는 그 문서 더미를 11해 동안 뒤졌다. 내 아비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았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다. 3만 장을 넘겼는데 못 찾았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못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송댁이 아들을 보았지요. 무슨 소리냐. 그것은 그날로 대감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리청 문서 더미에 다시 나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청송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1해가 그 한마디에 실려 무너지는 듯 했지요. 청송댁이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지요. 시연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시연아. 예, 이 어미는 여기까지다. 어머니, 들어라. 내가 나를 꺼내겠다고 나서면 그 자들은 너를 친다. 홍패고 뭐고 소용없다. 그러니 오지 마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지 마라 하였다. 청송댁이 손을 뺐습니다. 내가 저 무덤에 안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산다 하지 않았느냐. 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청송댁이 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문서를 어디에 팔았느냐는 것이었지요. 청송댁은 팔지 않았다 했고, 그러면 어디 두었느냐 했고, 모른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매에서 청송댁이 쓰러졌습니다. 시연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이튿날이었지요. 시연이는 성균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반촌 골목을 지나 서리청으로 달렸지요. 그런데 서리청 앞에서 사람이 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소.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죄인은 못 만나오. 저는 홍패를 받은 자입니다. 홍패가 무슨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니오. 시연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뵙게 해 주십시오. 일어나시오. 한 번만 일어나라 하지 않소. 시연이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시연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집이었지요. 방에는 어머니가 옮겨 적담한 문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118장째였습니다. 2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벼루가 있었지요. 시연이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과거를 본 것인가? 백지를 낸 것인가? 조도원이라는 이름을 알아낸 것인가? 어머니는 12해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시연이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시연이는 잠들지 못하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그 위로 12해가 지나갔지요. 새벽마다 나던 먹하는 소리.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가 없는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연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벼루를 끌어당겼지요. 물을 붓고 먹을 갈았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를 내면서 시연이는 울었습니다. 12해 만에 처음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손이 멎었습니다. 벼루 바닥에 흠집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흠이 났으니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아버지가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연이는 그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흠이 나야 제 것이 된다. 무엇이 그러한가?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나면 값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제가 저지른 흠으로 제 것이 됩니다. 지운 자리, 긁어낸 자리, 뜯어낸 자리. 그것이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표시니까요. 시연이는 명경수의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이름을 긁어낸 자리, 종이가 하얗게 일어난 그 자리, 그리고 그 순간 명경수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붓을 든 자는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느니라. 참으로 보려거든 종이를 비워 두어야 하는 법이다. 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연이는 장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숨겨져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장부는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도원이 12해 동안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지켜온 물건입니다. 없앨 수 있었으면 벌써 태웠겠지요. 그런데 태우지 못했습니다.
왜 태우지 못하는가? 거기 적힌 37이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른 자들은 증서를 원합니다. 증서가 없으면 값을 치른 것도 없어지니까요. 그러니 조도원은 그것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시헌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찾을 것이 아니라 옮기게 만들면 됩니다. 이튿날 아침 시헌이는 명경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자네의 어미 일은 들었네. 어르신,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말하게, 조 대감이 그 장부를 어디 두었을 것 같습니까? 명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네. 알 수 없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소린가? 시헌이가 명경수 앞에 앉았지요. 어르신, 그 장부의 이름이 37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네. 그 37 중에 지금 조정에 있는 자가 몇입니까? 명경수가 잠시 셈을 했습니다. 20은 넘을 걸세. 그러면 그 자들이 그 장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끼겠습니까? 둘 다지. 그렇습니다. 무섭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부가 위태롭다는 소문이 돌면 어찌 되겠습니까? 명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조 대감은 옮길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옮기는 순간 그것이 어디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명경수는 한참 동안 시헌이를 보았지요. 소문을 어찌 내겠나. 자네 말은 아무도 안 믿네. 제가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헌이가 말했습니다. 상감께서 내십니다. 명경수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미쳤나? 어르신, 상감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뭐라고? 제게 홍패를 씌우신 분입니다. 그것이 상이 아니라 방패였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에 알았습니다. 상감께서는 15해 동안 그 장부를 벼르셨습니다. 다만 어디 있는지를 모르실 뿐입니다. 명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자네, 상감께 무엇을 아를 셈인가? 하나만 아뢰겠습니다. 무엇을? 12해 전에 죽은 서안주라는 자가 그 장부를 손으로 옮겨 적었다는 것을요. 그 말이 도성에 돌면 조 대감은 그 사본이 어딘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명경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없는 사본을. 예, 없는 사본입니다. 시헌이가 명경수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옮겨 적은 종이는 그날 다 태워졌을 것입니다.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조 대감은 그것을 모릅니다. 명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어르신, 말하게. 그리고 그때 어르신께서 가지신 그 한 장이 필요합니다. 명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예, 그것이 진짜니까요. 없는 사본으로 조 대감을 움직이고 진짜 한 장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명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를 감추지 않았지요. 시헌아, 예, 내가 이것을 내놓으면 나도 죽네. 압니다. 아는데 청하나. 시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옥에 계십니다. 저는 어르신께 죽으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면서 하시라 청하는 것입니다. 명경수가 오래 시헌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갑을 열었지요. 사흘 뒤부터 도성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2해 전에 옥에서 죽은 정랑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손으로 옮겨 적어 두었다는 것이었지요. 무엇을 적었다던가. 이름이 37 적힌 것이라던데. 그게 무슨 소린가? 모르지. 다만 그 종이가 아직 어딘가 있다더군. 소문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루가 다르게 살이 붙었지요. 사흘째에는 그것이 절에 맡겨져 있다 하였고, 닷새째에는 어느 대감집 담을 넘어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조도원의 사랑채에 사람이 여럿 드나들었지요. 밤이 깊었는데도 등이 꺼지지 않았지요. 판서 대감,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서정랑이 무엇을 적었다는 게요? 그런 말은 12해 동안 없지 않았소. 진정하시오. 진정이 되겠소.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 아니오. 조도원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소문이요. 소문이라도 그렇지. 만에 하나 그것이 나오면 우리는 다 죽소이다. 대감, 그 물건 어디 있소? 조도원의 눈이 처음으로 그 사람을 향했습니다. 무슨 물건 말이오? 시침이 떼지 마시오. 우리가 모를 줄 아시오? 그것을 태우시오. 오늘 밤에 조도원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우면 그대들이 치른 값은 무엇으로 남소?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그건 태우자 하신 분이 내일 아침에는 증서를 내놓으라 하실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태우지는 않소. 다만 옮기겠소. 어디로 말이오? 그건 아실 것 없소. 사람들이 물러간 뒤 조도원이 칠봉을 불렀습니다. 칠봉아, 예, 대감마님. 오늘 밤 뚝섬으로 간다. 칠봉의 어깨가 굳었지요. 예, 술에는 쓰지 마라. 등도 켜지 마라.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시옵소서. 이 일이 끝나면 너도 한동안 도성을 떠나 있거라. 칠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거라. 조도원이 돌아섰습니다. 그 등을 칠봉이 오래 보았지요. 12해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일이 끝나면 떠나 있으라 했지요. 그 뒤로 12해가 지났고 칠봉은 아직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 밤 뚝섬 나루의 창고에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괴짝 하나가 옮겨졌지요. 크지 않은 괴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 만한 크기였고 자물쇠가 3개 물려 있었습니다. 그 괴짝이 배에 실리려는 순간이었지요. 개 섞어라. 나루 양쪽에서 횃불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의금부 군사들이었습니다. 칠봉이 괴짝을 놓쳤지요. 괴짝이 나무 바닥에 떨어지며 모서리가 깨졌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부가 쏟아졌습니다. 그 밤 의금부에서는 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이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고 새벽이 되기 전에 그 첫 장이 임금 앞에 올라갔지요. 이튿날 아침 의금부 뜰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임금이 친히 나왔고 3, 4의 관원이 늘어섰으며 조정의 대신들이 불려왔지요. 뜰 한가운데 그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도원은 뜰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남색 달령은 그날도 새 것 같았고 옥관자에는 흠이 없었지요. 판서, 예, 전하. 이것이 무엇이냐? 소씨는 모르는 물건이옵니다. 내 집 사람이 나르는 것을 잡았다. 아래 것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소씨는 알지 못하옵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관원이 장부를 펴들었지요. 읽어라. 관원이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숫자가 있었지요. 몇백 냥, 몇천 냥. 뜰에 선 대신들 사이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요. 계속 읽어라. 예. 이름이 20을 넘어가자 뜰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하, 저것은 위조이옵니다. 누군가 소신을 모함하려 꾸민 것이옵니다. 임금은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조도원을 보았습니다. 판서, 그대도 위조라 하겠느냐?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묻겠다. 임금이 장부 첫 장을 펴들었지요. 이 장부의 맨 첫 줄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조도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읽어드리랴. 전하, 조도원, 3,000냥.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안변부사의 사위로 들어가며 치른 값이다. 그러하냐? 조도원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판서,
그대가 이 장부를 12해 동안 태우지 못한 까닭을 과인이 이제 알겠구나. 태우면 그대가 그 집에 들어간 근거까지 사라지지. 그러면 그대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조도원의 무릎이 조금 꺾였습니다. 전하, 말하라. 이것만으로는 소신이 사람을 해쳤다는 증좌가 되지 못하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들라하라. 뜰문이 열렸습니다. 명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낡은 관복에 먹 자국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12살짜리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조도원의 눈이 그 아이에게 멎었지요. 시연이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명경수라 하였느냐? 예, 전하. 무엇을 가져왔느냐? 명경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하도 떨려 종이가 소리를 냈지요. 12해 전 서한주가 쓴 상소의 마지막 장이옵니다. 뜰이 술렁였습니다. 소인이 그 상소를 정서하여 싸옵고 끝에 소인의 이름도 넣어 싸웁니다. 그런데 어찌 지워져 있느냐? 소인이 긁어내 싸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 싸웁니다. 명경수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12해 동안 이 종이를 태우지 못하여 싸웁니다. 태우면 서한주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 아주 없어질 것 같아서였사옵니다. 임금이 그 종이를 받았지요. 그리고 장부와 나란히 놓았지요. 판서, 예, 이 상소의 글씨와 이 장부에 옮겨 적힌 글씨가 같으냐 다르냐? 조도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원이 두 종이를 들어 대신들에게 보였습니다. 획이 곧고 마무리가 짧은 글씨, 같은 손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옵니까? 장부를 서정랑이 적었다는 말이오? 그럴 리가. 그때 시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아뢰게 싸웁니다. 말하라. 시연이가 절하고 입을 열었지요. 12해 전 아비는 서리청에서 삭실로 문서를 받아왔사옵니다. 낡은 장부를 새 종이에 옮겨 적는 일이었사옵니다. 그 더미 속에 이 장부가 섞여 들어왔사옵니다.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비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옮겨 적었사옵니다. 지금 저 괴짝에서 나온 장부가 바로 아비의 손으로 옮겨진 것이옵니다. 낡은 것은 그날 태워졌사옵니다. 남은 것은 아비가 쓴 이 한 벌뿐이옵니다. 그리고 옮겨 적다가 알았사옵니다. 아비가 죽은 까닭은 상소가 아니옵니다. 상소는 올리지도 못하였사옵니다. 시연이가 조도원을 보았습니다. 아비의 손이 곧 이 장부였기에 아비를 없애야 했던 것이옵니다. 조도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판서, 소신은 그런 자를 알지도 못하옵니다. 시연이가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십니다. 뭐라? 주자입니다. 조도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아비의 함자이옵니다. 대감께서 12해 전에 옥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이놈이 소인은 대감을 모함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그 함자를 이 자리에서 한번 부르고 싶었사옵니다. 뜰이 물을 끼얹은 듯 했지요. 그때 뜰 한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쇳내가 아래옵니다. 칠봉이었습니다. 오라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말하라. 12해 전 서정랑을 압송한 것이 쇳내이옵니다. 조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칠봉아,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칠봉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날 그 집 마당에 만삭의 여인이 있었사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사옵니다. 서정랑이 그 물을 마시고 이리 말하였사옵니다. 아이 이름은 당신이 지으시오. 칠봉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쇳내는 12해 동안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칠봉이 이놈, 대감마님께서 그날 쇳내에게 뭐라 하셨는지도 아뢰겠사옵니다.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셨사옵니다.
조도원이 앞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붙들었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도원, 전하, 그대는 벼슬을 사서 이 조정에 들어왔고 그것을 감추려 37을 끌어들였으며 알게 된 자를 옥에서 죽였다. 전하, 소신은 그대의 관작을 삭탈한다.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군사들이 조도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조도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지요. 전하, 소신이 없으면 이 조정이 돌아가지 않사옵니다. 그 말이 그대의 죄다. 임금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힌 37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려내라. 조도원이 끌려나갔습니다. 뜰을 지나면서 그가 시원히 옆을 스쳤지요. 걸음이 멎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시헌이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께서는 12해 동안 그 종이를 안고 사셨습니다. 저는 12해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조도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어느 쪽이 더 무거웠겠습니까? 군사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청송대기 옥에서 나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축을 받아 걸어 나오는 어머니를 시헌이가 마당에서 맞았지요. 어머니, 청송대기 아들을 보았습니다. 시헌아, 예, 살아있구나. 예, 청송대기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앉았지요. 미안하다. 어머니, 12해 동안 말을 못했다.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압니다. 알아. 어머니가 그 일을 놓지 못하신 것도 압니다. 청송대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2해 만에 처음이었지요. 며칠 뒤 임금이 시헌이를 불렀습니다. 서시헌, 예, 전하. 내게 벼슬을 내리려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시헌이가 절하고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벼슬을 청하지 않겠사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지요. 어찌하여? 소인은 아직 12이옵니다. 벼슬을 하면 사람들이 소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인의 자리를 듣게 되옵니다. 그러하겠지. 다만 하나 청이 있사옵니다. 말하라. 아비의 이름을 돌려주시옵소서.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비는 죄인으로 죽었사옵니다. 무덤에 비석이 없사옵니다. 임금이 오래 시헌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지요. 신하들 앞에서 웃은 것이 15해 만이었지요. 서한주의 죄를 씻는다. 관작을 되돌리고 그 무덤에 비를 세우라.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명경수, 예, 전하. 그대가 12해 전에 긁어낸 이름을 이제 다시 적으라. 명경수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지요. 그해 가을 도성박 산자락에 비석 하나가 섰습니다. 봉분이 낮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지요. 청송대기 술을 부었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12입니다. 키가 이만큼 컸습니다. 시헌이가 그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손에는 벼루가 들려 있었지요. 바닥에 흠집이 한 줄 난 벼루였습니다. 아버지. 흠이 났으니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시헌이가 그 벼루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끈을 맸지요. 이번에는 제 손으로 턱 밑에서 단단히 메어졌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3,000명이 붓을 들었을 때 그 3,000장에는 좋은 말이 가득했습니다. 어짐이라 하고 덕이라 하고 백성이라 하였지요.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이 나라를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붓을 든 사람은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보력 얻은 종이를 비워 두어야 하는 법이지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보는 사람이 비칩니다. 12살 아이가 낸 백지 한 장이 조정을 흔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적을까 고르는 것보다
무엇을 적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인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